어떤 밤들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로 채워지곤 합니다.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나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두운 방, 안차가운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누워있을 때 초대하지 않은 아주 조용한 생각 하나가 불현듯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어. 그리고 나는 아직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리저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점검해 봅니다. 내 일상에 무슨 문제가 있지? 내 인간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지? 하지만 놀랍게도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완전히 정상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의 삶이 이제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아진 옷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외형은 그대로인데 내면의 자아가 그 껍질을 초과해버린 듯한 낯선 감각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정확히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거의 정반대의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발밑에 단단한 땅이 꺼져버리고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불안정해 보이는 이 막막한 느낌은 아주 높은 확률로 한 사람이 살아갈 인생에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챕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오프닝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물론 칼 융은 그 특권을 얻는 과정이 결코 편안하거나 안락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과정이 정확히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혼란스럽고 무거운 밤의 감정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리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변화의 과정, 중간쯤에 번데기를 반으로 가른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날개가 부드럽고 우아하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그저 형체를 알 수 없는 걸쭉하게 녹아내린 액체 상태의 수프와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애벌레 시절의 낡은 구조와 뼈대는 완벽하게 녹아내려 해체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영락없는 죽음의 형태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 속에서 날개가 만들어진 유일한 방식은 언제나 이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해체와 용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칼 융은 어떤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현실의 삶이 내면의 변화를 따라잡기 훨씬 이전부터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러한 애벌레의 용해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9가지의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신호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신호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당사자에게 그것은 결코 기분 좋은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우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목록의 8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를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8번째 신호야말로 이 모든 변화의 목록들을 하나의 거대한 의미로 묶어주고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라는 쉼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당신의 밤이 유독 이렇게 길고 무겁게 느껴졌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길을 잃거나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인류 역사상 작동해온 단 하나의 유일한 방식, 즉 내면으로부터의 완벽한 해체와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며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한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인 행동을 잘못 해석하고 당신의 선의와 순수한 의도를 깎아내리며 단 한 줄의 부주의하고 폭력적인 문장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멋대로 재단하고 규정지을 때 당신은 그것을 마치 얼굴을 정통으로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뼈아픈 모욕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과 체면, 이른바 눈치가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곳에서 타인의 오해는 곧 사회적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당신은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는 동안,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캄캄한 침대 위에서 몇 시간이고 그 오해의 대화들을 머릿속으로 반복 재생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당신을 완벽하게 변호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해명의 문장들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정성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문장들,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인내심을 갖추었지만 동시에 단호함을 잃지 않는 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완벽한 어조의 해명글을 수백 번 썼다 지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카카오톡이나 장문의 메시지로 그것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3번이나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 안에서 그토록 맹렬하게 솟아오르던 해명하고 싶은 충동이 마치 마법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고 함부로 평가할 때 당신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아주 작은 따끔함 정도는 느낍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당신은 그 따가운 감정을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놓아둡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명을 위해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않으며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지 않고 마침내 논쟁에서 승리할 완벽한 논리를 구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당신의 가짜 버전을 그들 스스로가 마음대로 들고 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남은 하루를 향해 고요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흘려보내는데 당신의 에너지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신 스스로도 조금 놀라워하면서 말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특히 오지랖과 관계 지향성이 강한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러한 당신의 변화는 마치 당신이 인간관계를 포기했거나 세상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친구들은 반쯤은 농담으로 반쯤은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 요새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아.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칼융은 인간의 심리가 온전한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길고 고단한 여정을 개성화라는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이정표 중 하나가 바로 이 정확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타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군중들로부터 내 삶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내려는 욕구가 서서히 거두어지는 것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거울을 들어주기를 기대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그 진실의 거울을 굳건히 들어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마침내 깨어난다. 수년 동안 당신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받기 위해 타인의 눈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인정과 칭찬만이 당신의 존재를 진짜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학벌로 연봉으로 직장 타이틀로 혹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로 끝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숨막히는 사회 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자신을 오해하고 함부로 평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머릿속에 일종의 블랙리스트처럼 꼼꼼하게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던 지은이라는 여성을 떠올립니다. 그녀가 차갑고 이기적이라고 말했던 대학 시절의 친구, 그녀가 다루기 힘들고 고집이 세다고 뒤에서 수근거렸던 직장 상사, 심지어 8년 전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툭 던지듯 말했던 사촌, 오빠까지. 지윤은 8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촌 오빠가 했던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내뱉을 때에 비릿한 어조와 표정까지도 완벽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하고 지루한 오후 지윤의 지인 중 한 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에 대한 아주 터무니없고 거짓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매우 부주의하고 폭력적이며 공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윤이었다면 이 정도의 사건은 그녀의 일주일 아니 한 달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을 만한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찰나의 순간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불꽃은 나타난 것만큼이나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분노의 소용돌이도 자정 넘어서까지 썼다. 지우는 해명 메시지도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연습하는 반박의 대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후 저에게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아무렇지 않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의 스위치가 완전히 고장나서 꺼져버린 것은 아닌지
자신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차갑고 무감각한 괴물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녀의 걱정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애초에 그녀라는 존재의 무게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안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타인들에게 자신의 자아인식과 자존감을 외주주는 낡은 습관을 완벽하게 멈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냉소적인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회피나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내리는 굳건한 평가와 확신의 목소리가 마침내 바깥 세상의 그 어떤 소음이나 타인의 훈수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장엄한 신호음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목소리가 한번 우위를 점하게 되면 당신은 결코 과거의 상태, 즉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던 그 나약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당신의 뇌리에 깊게 박힌 낡은 습관이 이따금씩 당신을 충동질하여 다시 타인에게 당신을 설명하고 변호하도록 끌어당기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애벌레를 감싸고 있는 번데기는 이미 안에서부터 아주 고요하고 단단하게 스스로의 틈을 밀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번데기의 문을 닫기 위해 바깥 세상 그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만의 시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한국인들. 한국 사회는 유독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잣대가 촘촘하게 짜여있는 사회입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브랜드가 무엇인지로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하고 규정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만 한다는 강력한 강박증, 즉 페르소나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가장 거대하고 억압적인 심리적 매트릭스에서 깨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서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서운함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타인의 오해라는 독화살은 내가 그 화살을 주어서 내 심장에 직접 찌르지 않는 한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진리를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첫 호흡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예전 같았으면 손꼽아 기다렸을 주말의 약속이나 저녁 모임들을 하나둘 취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육체가 너무 지쳐서 번아웃이 왔기 때문도 아니고 특정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껄끄러워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금요일 저녁에 온전한 시간을 당신 자신만을 위해 쓰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그 강렬한 원함 뒤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죄책감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당신은 타인이 내민 초대의 손길을 거절하고 나 자신의 외로운 동행을 선호하는 것이 거의 무례에 가깝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스스로 카카오톡 창에 미안해 갑자기 피치 못할 일이 생겼어 라고 타이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주 중요하고 피치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바로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토요일 밤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예전 같았으면 어김없이 찾아왔을 그 지독하고 서늘한 외로움의 감정이 밀려오기를 기다립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만 혼자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은 그 익숙한 통증. 그 통증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든 방 안의 공기를 채우려고 의미 없이 지난 메시지들을 스크롤하고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타인의 일상을 염탐하며 소외감을 달래던 그 밤의 패턴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익숙했던 외로움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그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당신 내면의 거대하고 아늑한 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방의 고요함은 당신에게 어떤 역할도 어떤 감정 노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 사이에 아주 명확하고 날카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로움이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외로움이란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가치와 생각들을 타인과 소통할 수 없을 때 그 단절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의 결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외로움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장 지독한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왁자지껄한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보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주파수와 전혀 맞지 않는 시시콜콜한 농담에 억지로 박장대소하며 장단을 맞추고 당신의 영혼에는 조금의 지분도 없는 공허한 대화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이야기나 타인의 뒷담화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야 할 때 느끼는 그 지독한 고립감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고독의 시간이 예전에 칙칙하고 우울했던 고독과는 다른 느낌이라면, 만약 그것이 훨씬 더 가볍고 맑으며 심지어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처럼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완벽한 반대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당신의 농담에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당신의 침묵조차 편안하게 수용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와 단둘이 한 방에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방에 있는 그 완벽한 타인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당신이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찬 방 안에서 보냈던 그 길고 소모적인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웃음을 터뜨리고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사기 위해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저녁 식사, 자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신념을 굽히며 맞장구를 쳤던 그 수많은 밤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찌르던 그 기이한 통증, 마치 칠흑 같은 밤, 밖에서 창문 너머로 환하게 불이 켜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훔쳐보며 정작 나 자신의 진짜 삶에서는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서성거리는 듯한 그 뼈저린 감각, 그것이 바로 칼 융이 말했던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텅 빈 원룸에서의 주말이 당신을 외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얼굴들로 가득 찬 번잡한 술집이나 회식 자리. 하지만 그곳에 누구도 당신의 진실한 내면을 알지 못했고, 더 비극적인 것은 당신 스스로조차 내가 누구에게 진정으로 이해받고 알려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완전히 망각해버렸던 그 시끌벅적한 공간이 바로 외로움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이 침묵의 고립이 공허하기는커녕 오히려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이 머무는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침내 완벽한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로부터도 숨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혼자 있을 때 이미 이렇게 온전하고 충만한데 굳이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 가짜 연결감을 연기하며 뼈저린 외로움을 자처할 이유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이 온전한 홀로있음의 달콤한 차이를 맛보았다면 당신이 내면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가짜 유대감을 연기하는 과거의 억지스러운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다시 한번 번데기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애벌레는 사방이 탁 트인 야외에서 온갖 시끄러운 소음과 다른 곤충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부산한 환경 속에서는 결코 새로운 존재로 용해되고 재탄생할 수 없습니다.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여리고 무방비한 상태의 육체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밀봉되고 고요하며 외부의 간섭이 철저히 차단된 신성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벌레는 오직 자신이 이 세상에 온단 하나의 위대한 목적, 즉 날개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한 고독은 세상을 향한 패배적인 도피나 은둔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영혼의 건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 다음 챕터를 살아갈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자아가 안전하게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스스로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고독한 건축 과정에는 그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당신을 돕고 싶어 할지라도 외부의 그 누구도 절대 개입하거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시선. 한국의 정직 문화와 혼자일 수 있는 용기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끈끈한 정서적 연대가 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기쁨도 슬픔도 무조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정서가 때로는 큰 위로가 되지만 영혼의 성숙기에는 오히려 이 정이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경조사 동창회 끝없는 단톡방의 알림 속에서
현대 한국인들은 혼자 있을 권리를 무자비하게 박탈당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충만한 고독은 낡은 허물을 벗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주말밤 스마트폰을 끄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뛰느라 가빠졌던 당신 영혼의 숨을 고르고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치유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립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과 가장 깊고 안전하게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신호,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당신의 그림자가 자신을 보아달라고 맹렬히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번째 신호는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러니 가식 없이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최근 들어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런 유치한 감정 따위는 졸업했어.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며 초연하게 넘어갔을 법한 아주 사소한 일들에 비정상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무심코 던진 아주 작은 코멘트 하나에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의 크기와 비교하면 당신의 반응은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깟 의미 없는 한마디 문장 때문에 당신의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가까운 친구가 승진을 했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정말 축하해라고 말하기 직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주 찰나의 순간 추악하고 시커먼 무언가가 번쩍이고 지나갑니다. 질투심, 억울함, 혹은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싶은 검은 충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을 말들이며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옹졸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끔찍한 불쾌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대신 당신은 뱃속에서부터 날카로운 가시처럼 솟아오르는 깊은 원망과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환하게 웃으며 당연하지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신의 미소 뒤에는 이빨을 꽉 깨문 듯한 엄청난 긴장과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속 좁고 질투심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내가 평생을 바쳐 노력해서 만들어온 나의 훌륭한 인격이 아니야. 하지만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당신이 맞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루고 있는 존재의 엄연한 일부분입니다. 다만 당신이 사회에서 환영받고 사랑받기 위해 평범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필사적으로 쳐다보기를 거부하며 지하실에 가둬두었던 당신의 또 다른 진짜 모습일 뿐입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의 저녁 모임에 나갈 때 입는 멋진 옷과 교양 있는 미소 뒤에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던 억눌린 자아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그림자 샤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 즉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식의 빛이 닿지 않는 깜깜한 무의식의 심연으로 억지로 쑤셔 밝힌 우리 안의 모든 파편들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억눌려야만 했던 화남을 시기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강박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된 강렬한 질투심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맹렬한 인정, 욕구를 교묘하게 위장하기 위해 꾸며낸 가짜 겸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칼 융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그토록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난 방해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그런 감정은 나쁜 거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랑받지 못해라는 학습을 받은 후 당신의 영혼에서 무참히 잘라내어 유배시켜버렸던 바로 그 잃어버린 조각들을 당신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거울들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빛나는 빛의 형상을 상상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
똑바로 마주할 때만 이루어진다. 착한 사람이야. 좋은 부분만 가지고 있어라고 위선적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게 초연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척 연기하면서 마음 밑바닥에서는 썩어 문드러진 감정들이 조용히 고름을 만들어가도록 방치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그 흉측하고 불편한 나머지 조각들을 똑바로 직시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는 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얼마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인지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화를 낸 적이 없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직장의 나이 어린 후배 직원이 저지른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실수 하나가 민수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치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악마가 빙의한 것 같은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분노의 화산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뜨겁고 즉각적이었으며 그가 평생 쌓아온 성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파괴적인 분노였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경악한 그는 곧바로 후배에게 사과한 뒤 연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의 민수였다면 이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든 덮어버리기 위해 요즘 내가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랬어라며 이 상황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온갖 합리화의 변명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변명하는 대신 그 뜨거운 분노의 덩어리와 함께 캄캄한 방 안에 조용히 마주 앉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내면을 향해 가만히 침묵을 유지했을 때 그 분노의 밑바닥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식도로 꿀꺽꿀꺽 삼켜져 썩어버린 억울함의 덩어리들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반항하면 엄한 벌이 내려졌던 가부장적인 어린 시절에 집구석에서 억눌렸던 소년의 분노.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라고 웃으며 순응하는 것만이 조직에서 살아남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학대해 온 성인의 억울함. 그날 폭발한 그 분노는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십 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그의 의식이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절박하게 고함을 질러댄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시끄럽게 솟아오르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이 망가지거나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수십 년 전 매몰차게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던 당신의 일부가 수년 동안 추운 겨울 밖